생화학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방어 체계를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5년 전 드러나 논란이 됐었죠. 센토라는 이름의 생화학 무기 방어 프로그램이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미군 기지에서 확대 운용될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탄저균 같은 위험한 물질을 들여와 실험하는 건 아닌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활동가들이 미군 부대 앞에서 목청을 높입니다. 세균전 실험실 운영 실패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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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전 실험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구와 외관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바텔 연구소는 대구, 외관, 서울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하는 일은 센토 체계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감시입니다. 센토는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지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미군의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단체는 주한미군이 부산기지에서 운영하던 세균전 부대를 확대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성의 내년도 예산평가서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센토 프로그램을 올해 마무리하고 개선된 기술의 통합 조기경보체계로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특정 기지가 아닌 전면적인 한반도 배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에서 생화학 실험도 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세균전 부대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와 남구청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센토 프로그램을 전국 기지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별한 그 내용으로 생각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9월 말에 75차 유엔 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제 뭐 한두 개 얘기하는 와중에 한 꼭지가 유엔 안보리 산하에 이 생물 무기 금지 관련 그런 특별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인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생물 무기라는 게 우리는 그냥 그거 뭐 옛날에 731 부대라든지 뭐 무슨 그 당시 이야기라든지 그거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의혹이 뭐 월남전 때도 그렇고 한국전 때도 그렇고 뭐 있지만 그거 유엔에서 다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그래 괜히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만요. 실제로 바로 올해 유엔에서 안보리 산하에 그런 금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이 그게 어느 나라가 했냐 그랬을 때 동유럽의 힘없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나라에서 그런 요구가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라는 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미국의 이것도 결국은 알게 된 것도 사실 18년도에 조지아 공화국,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미군의 생물무기 전략이 어떻다는 게 좀 드러난 거지 아직도 많은 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생물무기의 어떤 시스템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 현실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풀어갈 때 최근 이 코비드-19 이거 어제 자료입니다만 120만 명이 이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발생이 보고된 이후 1년도 안 돼서 120만 명이 죽어버리는 이런
그 새로운 신종 질병이 유행한다는 것, 사실 그 흔한 일은 아니고 정말 인류가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일 같습니다. 뭐 이러한 어떤 이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나왔지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이것의 매개가 동물, 박쥐나 천상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보면은 이런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은 이런 야생동물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인수공통 전염병, 뭐 아시다시피 사람과 동물에 같이 감염되는 질병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왔던 병이 인수공통이니까 뭐 다른 동물에도 갈 거 아니에요? 혹은 동물에 있던 게 사람한테 올 때 자신들이 막 증식하고 막 분열하는 상황이 사람 몸에서 막 갔다가 자기가 감염할 때 동물한테 가면 동물의 또 이 증식하는 상황은 사람 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증식하면서 또 뭐 생명체라는 건 주변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또 변종이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간 장벽이 있는 질병, 뭐 예를 들어서 구제역, 현재까지는 뭐 되지 않다만 오는데요. 종간 장벽이 있는 건 벌써 몇십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변종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늘 지들이 뭐 분열하고 사는 데 사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들은 물론 그건 이제 병원체 특성에 많이 관여가 됩니다만 그 여건이 새로운 변종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양한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이 등장하는 이제 지도의 그 핫스팟이거든요. 보면 당연히 뭐 이런 그 야생동물이 많은데 있을 건 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 동부나 서부 사람들 많이 몰려 살죠. 여기 유럽 뭐 사람 많은데 이런데 또 많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나 새로운 질병이 뭐 자연계에서 우리한테 오고 뭐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 코비드-19을 이 중국의 우한 연구에서 니들이 몰래 뭐 이렇게 시작시작 하다가 새어나온 거 아니야? CIA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막 이러면서까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따 이 후반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코 완전히 막 홍맹맹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뒤져 말해서 전 세계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이 또한 이 인류의 또 다른 위협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최근에 한 30년 내에 새로 등장했던 질병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빨간 것들은 완전히 없었던 질병이 새로 나온 놈들. 그리고 이 파란 점은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새로 등장하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 나오는 것처럼 까만 점은 이 비밀 생물 무기로 개발하다가 유출이 돼서 나온 사례죠. 더욱이 이 생물 무기는 온 나라나 극비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그걸 만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어나온 경우가 있죠.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니까 뭐 더 적고 이 최근에 18년도에 나온 조지아 공화국에서 나왔던 질병 역시 그것은 이제 이러한 생물무기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생물무기가 뭐냐?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전공하지 않은 한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쟁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 식물.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동식물도 죽여서 전쟁 때 자원을 고갈시켜서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완전 패닉 상태로 만들어서 그럴 때 사용되는 생물학적 독성 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감염 병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금지돼 있죠. 왜냐하면 이 생물무기란 건 사실 돈 조금만 들여도 굉장히 맹독성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뭐 사람들은 생물무기 개발 안 된다 이러면 뭐 건물이 막 겨창기 있는 거라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이 뭐 유산균 키우는 시설 뭐 요 정도만 있어도 다 요만한 방 하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뭐 유산균을 뭐 하룻밤 사이에 뭐 키운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그게 이제 병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차폐 시설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만 크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소량으로 치사용하고 그리고 살 파는 것도 뭐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도 되고 지나가면서 뿌려도 되고 뭐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혼란이 중요한 거죠. 사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뭐 몇십만 막 죽고 그러는데 이 새로운 질병이 유행할 때 모든 게 봉쇄되잖아요. 우리들 이것도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느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 구조를 혼란시킬 수 있고 지금은 뭐 바이오 테러 수준에서도 왜냐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물 금지 한 72년도에 이제 얘기가 되고 실제 뭐 그 효력이 발휘한 건 몇 년 후입니다만 이게 당연히 유엔에서 이거는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매년 국제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뭐 저도 이건 갔다 왔습니다만 막 마침 1월이라서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라서 가서 저도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뭐 올해 여기도 있었고 이 ASM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미생물 학회입니다만 여기에서 뭐 생물 위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회가 있고 뭐 이것도 어쨌든 생물 무기라는 것은 그 병원체뿐만 아니라 빨리 검출하고 또 그것을 적한테 사용하려면 걔네들이 눈이 있어서 뭐 적을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생물 무기는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어 안 되는데 뭐 병원체를 막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어용이 일단은 검출과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물무기 개발하는 데서 항상 그러죠. 야 이거 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우리 뭐 백신 만들고 뭐 방어용이야. 그건 진짜 말 장난인 겁니다. 생물무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학회도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 올해 그리고 이건 이 생물무기 개발에서 가장 큰 학회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작년에 열렸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학회가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2021년 내년도엔 또 이제 똑같은 게 이제 예정돼 있죠. 이렇게 생물무기에 관련된 학회나 이런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막연히 유엔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생물무기 그런 거를 어디서 뭐 할까? 실제로 이렇게 당당하게 뭐 방어 뭐 이런 바이오 디펜스 뭐 이런 이름으로 뭐 방어용인가 봐 평화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개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바이오 테러에 사용된 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탄저 포자가 포함된 편지가 막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고 막 이러면서 급히 이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 이 건물에 막 배송이 돼서 결국은 250만 불의 현상금이 걸렸죠. 그래서 도대체 감히 미국에 이런 더비 연방정부 건물에 이런 것들 막 보내는 놈이 누구냐? 현상금 250만 불을 해서 결국 잡힌 범인은 미 정부의 생물 방어, 여기 방어가 들어가죠 항상. 방어 연구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그것도 최고 수석연구원이었던 브루스 얼빈이라는 사람이 포테트릭은 뭐 대표적인 나중에 나옵니다만 생물 무기 개발자인데요. 이렇게 잡혔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그렇게 막 학회도 열리고
바이오 테러로도 사용되고, 이게 도대체 간단한 역사가 뭘까? 이 생물무기 역사는 정말 선사시대 때부터 쭉 거치고 뭐 로마 시대, 뭐 19세기, 뭐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우리의 한국전쟁, 6.25,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이런 게 쭉 나와서 지금까지 냉전 시대를 지난, 뭐 냉전 시대가 끝난 것도 아니죠. 우리 한반도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끝났다 친다면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고, 여기도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 이 미군 기지에 뜨는 그 라이신, 리신이라고도 합니다만, 리신 이쪽 이 물질이 대표적으로 계속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생물 테러 형태, 최근에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에 대해서 이런, 그건 이제 그 화학 물질이긴 합니다만,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럼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한반도니까,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군이 만주에서 정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다 심지어 일부 백인까지도 생체 실험을 했죠. 아주 잔인한 생체 실험 기록이 이제 이미 뭐 시중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국 이 자료를 다 접수한 것이 이제 미군이죠. 그리고 실제 731 부대의 주요 전범들은 굉장히 거의 죄를 다른 전범에 비해서 훨씬 문책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소위 플리바겐과처럼 이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형량 깎아주는 형태로 해서 걔네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 1945년도에 이 생체 이 실험 자료를 그대로 가져간 미국은 5년 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용한다고 명확히 말한 건, 그 당시 이미 그 52년도에 이 북한과 이 차이나가 중공이, 그 당시 중공이죠. 야, 이거 생물무기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어. 이거 빨리 조사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뭐 영국의 니담이나 뭐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이 보고서입니다. 니덤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보고서에 첨부 자료가 한 600페이지 이상 넘는 자료가 지금은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뭐 결론만 말하면 그래요. 야, 미국이 뭐 정말 수많은 생물무기 썼다. 간단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한 게 뭐 탄저건 뭐건 막 사용했고, 그것도 정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생물무기를 썼다는 게 이 니덤 국제보고서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연히 미국은 계속 부정하죠. 이 생물무기의 특징이 또 이게 좋아요. 왜냐면 팍 쓴 다음에 야, 이런 황당하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터졌지 모르지만, 또 자연이라면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걸 또 네가 했다라고 증명하기 척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더욱이 자연계 내에서 이런 균들은 돌연변이도 하다 보니까 뭐 생물무기를 쓰는 측에서는 유리한 건 정말 뭐 확실한 내부 고발자가 얘기하지 않으나 이거 우리 안 했는데? 그럼 증거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쓰는 건데, 결국은 이 731 부대에 이 미군이 접수했던 일제의 이런 여러 가지 생체 실험 자료, 이런 것들은 한국전쟁에서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그 살아있는 탄저균 때문에 겨우 이제 드러나게 됐지만, 실제는 2013년도부터 주피터라고 하는 이 첨단 이 생물무기 개발 시설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드러난 건 15년이었습니다만 13년도부터 진행되고, 또 그 뿌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한반도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있다는데 유엔에 이거 뭐냐? 결국 뭐 제가 이 내용이 전문입니다만 어쨌든 이번 요지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어디서 가져오거나 그걸 자기네가
그래서 뭐 이 부대나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일절 금지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 병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수단, 방법에 대한 개발 자체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 야, 이건 좀 뭔가 마치 한국전쟁 때도 이 중공과 북한이, 북조선이 이거 좀 이상하다, 조사해다. 그때 국제사회가 가서 조사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협약에서 이제는 이런 의심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국가의 제소로,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요. 안전보장이사에서는 반드시 공식 조사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당 국가의 제소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온 게 누구 정부 때예요? 2015년도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오히려 미군을 두둔하는 어떤 민간 조사단, 이런 조사단을 만들어서 연기만 해주고 실제로는 뭐 제소는커녕 놔두니까 당연히 뭐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물무기, 국내 들어오는 생물무기가 도대체 어떤 급일까? 뭐 급 좀 보자. 어쨌든 국제적으로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 A, 아주 쉽게 퍼뜨릴 수 있고 대량으로 가서 정말 많은 살상이나 이런 공황 상태 혼란을 유도하는, 아주 쉽게 풀어서 와장창 끝장내는 게 등급 A입니다. B는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거. 그리고 C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아직 이걸 이 치명적인 병원체인데 어떻게 할지 처음 경험하는 놈들, 예를 들어서 지카 같은 거,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에 해당하는 게 우리 국내에 들어왔던 이 탄저라든지 보툴리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라이신이라든지 포도상규근 톡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등급 A, B에 다 들어가는 이 생물무기인 거죠. 이게 다 이번 국내에서 늘 거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살아있는 탄저균까지 왔기 때문에 탄저라는 것은 역사가 거의 100년 이상 됩니다. 개발이 된 게.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린다면 탄저균은 우리 국내에서도 고위험 병원체로 돼서 생물작용 전략밀자 통제 병원체, 이 말은 말은 어렵지만 생물무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호기성 그람 양성이라는 얘기는 일반 이런 데서 막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쉬운 균이고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저는 세 가지 유형, 호흡기형이 있고 피부형이 있고 소화기형이 있는데, 이 치명적인 거의 99.9% 사망하는 건 이제 호흡기형이고요. 이제 피부형과 소화기형, 이것은 그까지 이것도 한 7, 80% 올라갑니다만, 그러나 생물무기용으로서는 주로 호흡기형이 많고, 이게 이제 피부형 탄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렇게 탄저로 불려지는 것처럼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탄저라는 말이 붙게 되죠. 실제 이게 호흡기 탄저로 사망한 사람의 그 실제 장기 사진입니다. 이렇게 폐나 심장이나 모든 게 새까맣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탄저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치사율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로에서 한국은 보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저라고 했을 적에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엔데믹이라고 가끔가다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도대체 뭔가 들여다보면 여기 처음 보고는 1905년도에 탄저 환자가 일단 보고돼 있고, 그 경북 달성에서 가까운 데예요. 그리고 이 중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발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탄저병에 걸린 거 옛날에 막 이렇게 묻어버리면 밤에 가서 꺼내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주나 탄저, 그 외에는 호흡기 탄저는 아직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한 설명을 일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물 무기로 개발한 탄적.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반적인 탄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연구되니까. 근데 이 탄저균을 생물 무기로 100년이 넘도록 개발해 왔다는 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비밀이면, 그 생물 무기로서 개발된 탄저는 일반 탄저하고 상대가 되지 않게 다른 독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1970년도입니다. WHO 전문가가 50kg의 탄저균 포자가 있으면, 이제 이런 뭐 가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수십만 명이 죽고 무능화된다. 왜냐면 이제 이 생물무기라는 것은 그 당시 조건, 바람, 기온, 습도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딱 몇 명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 거고, 그러면 70년이죠? 50kg이에요. 이제 7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인데, 이번에는 이제 같은 탄저에 대한 보고인데, 여기 보면 서울 인구 50%를 사망시키는 때 핵무기는 2.6 메가톤. 사린 신경가스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일본의 지하철에서 무슨 교주가 머리 뿌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사린 신경가스 1700톤. 그런데 생물무기인 탄저균은 17kg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이미 50kg에서 17kg로 탁 된 거죠. 평범한 일반인과 격투하고는 싸움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 탄저구나. 이런 식으로 이 균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감을 내기 위해서 2.6 메가톤 핵폭발의 사진, 2.5 메가톤입니다. 17kg 유산균. 이거 1.8리터짜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서 드시는 분 계시죠? 뭐 우유통에 넣어서 유산균 넣어서 밤새 하면 한 통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탄저는 이런 일반 데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한 10병만 준비해 놓으면 이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10병만 들고 와서 어디 푹 뿌리면, 물론 뿌릴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은 자기는 미리 맞아놔야죠. 그래서 뭔가 이런 연구를 할 적엔 백신 만들어, 우리는 뭐 방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무기에 대한 심각성과 이 만들기 쉬운, 더욱이 이게 국가 차원에서 만든다는 건 이건 사실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언제라든지 이게 진행된다는 건 충분히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요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지카 바이러스라는 거, 이 바이러스는 소두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뇌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위험으로 제기됐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일단은 명확히 이걸 연구하고 막 뭐 하기 전까지는 일단 C에, 아까 말한 C 등급에 들어가서 점차 뭐 목적에 따라서는 A급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카가 뭐냐? 어쨌든 처음 보고되고 막 이런 것은 이것도 역시 일종의 인수공통 레서스 몽키라고 그래서 일단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숭이가 4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2015년.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도 나오지만 이런 엘니뇨라든지 기후변화, 사실 이런 곤충에 의한 질병들을, 대부분 인수공통전염병은 그 사람과 어떤 동물을 매개하는 곤충도 종종 많거든요. 기후변화는 그런 걸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에 작동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런 시대에, 사실 산업화는 1950년대 이후로 이제 급속히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 인구의 어떤 증가나 여러 가지 이런 잠깐 옆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고도의 산업화가 지구적으로 일어난 한 50년대 이후에요. 세계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확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 질병도 그러한 유형에 따라 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전까지는 신경도 안 썼는데 미국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화를 이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한 대략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연히 직화에 자유로운 직화 프리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피터의 이 관련서를 보면 라이브 에이전트를 한국의 주피터에 보낸다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 결국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 국내에 이 시설에 와서 연구되고 검토되고, 뭐 군대에서 연구된다면 뭐겠어요. 이게 민간 회사라면 뭐 치료약이나 뭐 하는 거겠지만, 군대에서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생물 무기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 방어용으로 연구한다 말할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군대에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없던 직화가 이 주피터가 만들어지면서 주피터의 관련, 이것도 뭐 이 비밀 문서에 관련돼서 안 나오죠. 다 국회에 뭐 이 관련된 어떤 예산 딸 때 나오는 이런 문서들 상대적으로 해서 등장하는 문장을 보면 이렇게 직화가 명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피터에 오는 병원체로서. 라이브 에이전트란 건 뭐 살아있는 균이라는 거고요. 이걸 다 이제 국내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생물무기에 관련된 시설이 뭐냐? 대표적으로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 이거는 이제 유타주에서 실제로 막 테스트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주로 개발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 센터, 사실 주피터도 여기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군, 그리고 이제 이 해군 쪽은 이제 우리 부산 쪽에도 문제되는 이 해군 쪽의 생물무기 쪽을 담당하는 데가 여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거를 살아있는 생균이 들어오고 나서 뭐 들여다보고 뭐 이러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건 알려져 있었죠. 워낙 이건 뭐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부터도 쭉 있었던 시설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외에도 최근에 알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에 이런 시설들, 연구소들이 이런 것에 관련돼 있고, 이런 그리고 또 외부 방산 기업들, 이번에 이제 얘기되는 바텔이라고 하는, 오베들리라고 하는 이런 여러 회사들이 다 이걸 관계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걸 칼날을 달리한 건 전 세계의 미군의 생물무기 시설에 돈을 대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게 이제 소련이 밝혀냈죠. 이런 연구시설이 이제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제 주피터에 대한 얘기로 이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피터는 간단히 여기 ATD란 말이 있는데, 이 ATD란 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Advanced Technology라는 거, 그러니까 첨단 시설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ATD는 주피터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뭔가 지시할 때 2호 지시가 바로 미국의 생물 방어 전략으로서 생물학적 제재와 독성이, 그게 생물무기죠. 생물무기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시도를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요즘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그거 있습니다만, 사실 이 미국의 민주당은 굉장히 이 보편적 가치를 하고 민주적인 건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시절에 항상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들도 자국 이익을 뭐 위해서 그러는 걸까, 뭐 그들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상대적으로 뭐 이 미국의 민주당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인권 문제 막 이러면서 살짝 달래는 듯 하면서 뒤로는 더 가혹하게 하는 거 참 많은데, 어쨌든 이 오바마 때 이렇게 이런 대통령이 내려오고, 그래서 10년에 내려오고 13년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준비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 주피터는 13년에서 18년도에 걸쳐서 한반도에 설치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즘 이야기되는 18년도부터 20년 관련된 이제 말단 종합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구에도 와 있는데요. 이 센터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좀 더 설명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먼저 아주 핵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완벽한 체제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나오는 센터는 1년에 이런 생물무기 같은 거 검출하고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걸 또 이 본부나 이런 데로 좀 중수 보내주는 이런 관리체제 이 생물무기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주피터가 뭐냐? 약자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14년부터 18년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일단 2013년부터 15년까지 설치를 끝내고 한반도에 그래서 15년도부터 3년간 시험 운행을 해서 마무리한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살아있는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서 살아있는 생물 탄저균이 국내에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노출되는 바람에 비밀리 이렇게 미군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게 노출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사람은 아까 에지우드 국방연구소에 있는 피터 엠마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총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미 국방성 산하 조직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케미컬 그리고 생물학적인 방어 이 기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자료는 이제 여기 다 필요하면 남겨둘 테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2013년대 주피터를 만드는 양해각서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구에서 그리고 이 17년도에 이제 이거는 그런 여기 나왔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미군 해군까지도 요거는 해군용이거든요. 그래서 미 8군 해군 예전에 용산에 있었어요. 주한 미군의 해군 사령부가 근데 이게 17년도부터 이전하면서 용산이 이전하면서 부산 8부대로 가서 거기에 이제 해군 쪽 생물무기시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은 ATD 도대체 왜 이 한반도에 무슨 주피터 ATD냐? ATD란 말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첨단 화생방 중에서도 생물무기 쪽이 이 내용이 나오지만 ATD라는 것은 설명입니다만 커팅 에이지 랩 이큐먼트라든지 이렇게 주한미군 쪽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첨단 생물무기 기술을 왜 한국에 실어? 이렇게 정말 이 미 국방부 예산에 몇백만 불씩을 매년 투자하면서 이제 그런 게 아마 난 누구라도 아마 그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첨단 이 시설을 오바마가 말한 미국을 위해서 첨단 시설 생물무기 첨단 만들어 이랬더니 이 첨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만들어서 쭉 13년, 14년, 15년 설치를 마무리하고 끝내는 지점에 테스트하려고 생균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터지고 이 안에 15차례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터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한미합동실무단이 체크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탄저가 왔을 때 끊임없이 그때그때 말을 막 바꿔가면서 거짓말하죠. 제가 지금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국방부도 이게 이제 갔다 터졌는데 이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 국방부도 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나 미군 있는 나라는 미군 지휘 협정이 있는데요. 독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한 소파 규정에서 가장 열악한 거의 불종적인 조건으로 미군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게 한국에 있는 이 소파 규정이죠.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이제 그 실무단이 권고한 건 주한미군이 샘플을 반입할 때 한국에 이런 것들을 다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20년 현재까지 뭐 제대로 통보된 게 거의 없죠. 그냥 산업통상부에 몇 건 가 있고 막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일부 얘기되니까 진짜 정식으로 통보된 건 한 건의 검사 그 우리가 가서 진짜 검사해 본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015년에 주한미군과 민간 합동수사단이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어요. 뭐 이건 뭐 또 5년 전이니까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드러난 거는 그 15차례나 이미 살아있는 탄저 오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 합동실무단이 얼마나 이 미군의 면피를 해주려고 노력했는가 하면 이런 표현에서 나옵니다. BSL-3라는 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체니까 이런 거 연구할 때는 아주 차폐 시설은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하고 뭐 할 때. 그 수준이 레벨 3까지 되는 아주 그런 쉽게 말하면 이 차폐가 잘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당연히 미군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BSL-3란 말을 써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 간이 BSL-3라는 건 있지가 않습니다. BSL-3-1, BSL-3-2, BSL-3 최근엔 4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시설을 BSL-3라고 말하려면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게 다 있어요. 이 미생물 하는 데서는. 그런데 간이라는 BSL-3라는 건 전 세계를 찾아봐도 어느 책에서 이런 게 있지도 않은데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아, 용사는 그래도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 15번이나 왔으면 뭔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실험 나오면 실험 노트는 항상 쓰게 돼 있거든요. 전혀 읽지도 않고. 그리고 더 제가 이거를 좀 아는 입장에서는 좀 열받은 건 거의 일반 탄저 기준으로 쭉 써서 그래서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군이 이 탄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1970년대 50kg이 됐던 게 2013년도 논문에 보면 17kg으로 줄어들 정도로 계속 개발되는 건데 그 균에 대한 얘기는 싹 빼고 그냥 더욱이 이게 에지우드 그 미군 생물무기 다루는 데서 온 탄저 생균인데도 일반 탄저균처럼 기준으로 해서 막 얘기를 한 걸 보고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 미국을 위한 생물의 첨단 시설이 왜 한국에 왔을까? 결국 이것은 그 피터 에마뉴엘이라는 총책임자가 이 주피터 프로그램에 가서 인터뷰한 기사에 있었습니다. 요즘 이것도 들어가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기사에서 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첨단 생물 무기를 미국은 이제 전 세계로 관장하는데 경찰 국가로 전 세계에 이러한 것들을 다 수집하고 그러면 때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게 효능이 뭔지 하려면 그 시료 샘플 가지고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 시료를 미국 본토에 들어올 수는 없다. 그래서 외부에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국외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 봤더니 한국이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라서 한국을 선택해서 이걸 했다라는 게 아예 그 인터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 핸들링 같은 거 뭐 하나하나 제가 뭐 이걸 굳이 여기서 할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생물무기 그리고 새로 등장한 질병들 이런 것들을 미국 본토에 들여오지 않고 그리고 가장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서 우리가 한국에 주피터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후에 그때 이제 이 기지 이전이 용산이 본격적으로 되죠. 대구도 기지 이전 잘 되고 있나요? 그럼 가서 때려 엎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런 거 말만 하고 또 안 옮겨요. 막 시끄러울 때는 막 옮겨 때려가지고 해놓고 계속 버팅깁니다. 다 우리 땅인데. 그리고 다 오염시켜놓고. 뭐 어쨌든 또 다른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3년, 14, 15년 동안 15차례나 탄저균들이 들어왔고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고 우연히 그것도 미국에서 노출이 되면서 알게 됐고 그 이후 이제 이때는 이걸 테스트하는 데니까는 이렇게 그 육군 관련해서는 험프리스도 가고 해군 쪽은 부산 8부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군부대, 미군 부대들에서는
이제 그런 중심 시설과 이제 보완이 될 센터가 이제 2000년도에 마무리돼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그럼 뜻은 뭐냐? 이거 뭐 간단하게 보면 전 세계에 이런 미군들에게 휴대폰 정도 요만한 걸로 탁 이 검출해서 수분 내로 암호화해서 이 요즘 뭐 인터넷 다 되고 뭐 그럴 테니까 보내서 정보를 보내면 우리 주피터가 그걸 다 수합해서 여기서 테스트해서 그거가 맞나 효능 어떠라고 다 검출해서 그 정보를 다시 전 세계 미국한테 준다는 겁니다. 기본 취지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작은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13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런 컴퓨터 가상 생물 무기 공격에 대한 가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진행되고 이제 15년대에 막 터지고 그러니까는 15년 생균 들어온 이후로는 이 자료들이 싹 사라져요. 매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주피터에 납품하는 회사들, 방산 산업체들은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 국가에 이만한 뭐 시설을 우리 제품을 이쪽에 납품하고 이게 계약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방산 산업체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FLIR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 디텍터를 만든다는 이곳에서는 여기 나오지만 10년에 걸쳐서 계속 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이걸 주게 하기로 했던 2018년도에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400만 불어치를 10년에 걸쳐서 우리 회사가 주피터에 납품해. 이 이야기는 이 주피터가 이 18년도 다 끝났지만 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간 이런 회사에서 요 건으로만 계속 납품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보고 저도 정말 참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동영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삭제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다시피 근데 이 미군이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오른 거예요. 그 15년도까지 2015년까지 다 끝내고 이제 18년도까지 최종 테스트 막 하면서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17년도에 붙은 게 이 북한의 소도시를 상정해서 실제 시가전 가상훈련을 합니다. 그 동영상이 여기 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러한데 자기 밑에 쓰였다 막 이래가지고 나왔던 거고. 이게 지금 미군이 철저하게 얘기하면 방어용이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이야. 근데 왜 소도시를 상정해서 그 시가전을 왜 훈련을 해요? 이게 방어용이라면서? 차라리 정모하면 뭐 남한의 한 작은 도시를 상정해서 뭐 방어 훈련을 했다 이래야 되지. 실제 그러나 이렇게 그 북한의 작은 도시를 상정해서 진입할 때 시가전, 가상 시가전 모의 훈련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센터가 또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센터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러한 그 미 국방부에서 국회 예산 딸 적에 그리고 예산의 항목으로 기입된다는 건 그만큼 큰 덩어리죠.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닥 기반의 저변의 그 체제로서 이러한 미국 이런 말들은 다 이제 뭐 이런 씌어져 있습니다만 미국의 생물무기 화생방 방어 크게 보면 화생방 그 틀 안에서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거고 이 센터라는 말 자체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뉴클리어 NDC라고 하는 것은 핵, B는 생물학적인, C는 케미컬, 그러니까 화생방이라는 거죠. 화생방 위험에 대해서 즉시 감지하고 그걸 파악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년도에서 이 주피터가 18년도에 끝나죠. 끝나면서 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말단 보안조직 이거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19년 20년대 마무리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주피터와 통합한다라는 게 이 미국 방송의 그 국회 예산하는데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생물무기, 뭐 간단한 생물무기에 대한 어떤 병원체 같은 것들을 딱 검출하거나, 물론 케미칼도 들어갑니다. 화생방 쪽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이 관리하고 말단에서 처리해서 감시하고 그런 이 물질들을 결국은 이 주피터나 이런 거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0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19년, 20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육군뿐만 아니라 미군 쪽에도, 해군 쪽에도 이렇게 통합이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센터는 이 자체의 이 국회 예산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2년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런 큰 틀 안에, 이런 미국의 화생방이랑 큰 틀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뭐 이건 굳이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기 경보 체제, 화생방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 미국의 화생방 조기 경보 체제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2019년도에서부터 20년대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러한 것을 이용한 계속 테스트하고 이 운용하는 것은 2026년도까지 이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주피터와 이렇게 통합되면서 이걸 향후 2026년까지 끊임없이 테스트해서 이제 마무리 완성된 체제를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국내에 주피터하고 연관되면서 대구를 포함해서 진해 뭐 이런데 이 센터가 지금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사람들 이제 인력 모집이 시작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성되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포인트는 이게 19년에서 20년에서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주피터와 결합되면서 이거는 2026년도까지 계속 가동되면서 뭐 개발, 개선 이런 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울, 동두천, 대구, 외관, 창원, 뭐 진해 이런데 이제 이거를 주피터하고 통합시켰으니까 이제 저기 19년에서 20년까지 이제 개발한 거고, 이걸 실제 현장에서 주피터하고 결합시켜서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방산산업체가 이제 그런 건 맡아서 이렇게 되는데, 센터 프로그램 할 사람 뽑는다. 그래서 뭐 바텔이라고 하는 배틀리, 헌팅턴 잉걸스, 뭐 여러 회사들이 각 지역의 센터에 일할 사람을 그 내부망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바로 이 회사인데요. 바텔, 배틀리. 이 바텔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실제 여기 나오죠. 주피터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이쪽 방산산업체가 여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 방산산업체에서 제일 큰 방산산업체고, 얘네들이 바로 주피터 프로그램에 이 라이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실제 실험하는 걸로 자기는 이미 기사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피터, 센터, 뭐 그거에 따라 실제 운영은 방산산업체 배터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16년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에이전트가 이미 이때부터 와서 한다는 게 무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건데, 이제 센터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막 테스트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21년도 이 국회 예산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새로운 이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로운 그런 협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이 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그래서 계속 한국정부와 이런 새로운 협정을 맺도록 노력하자. 근데 그것은 바로 이런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생물무기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한반도 현실이라면,
이제 바로 2018년도에 우연찮은 계기로 미국의 생물무기 현황이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계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지아 공화국, 그루지아라고도 합니다만 예전에 이 소련 영토죠. 거기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그 73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민간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물론 미군 기자하고는 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18년도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73명이나 되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목을 받게 되고, 여기 봤더니 결국 이 작은 건물에는 생물무기는 큰 건물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미국의 외교관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혈액, 그리고 이런 비밀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사람의 혈액이나 생물무기 같은 것들을 들여왔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알고 봤더니 미국이 돈을 대는 실험실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내부 고발로 좀 더 명확해진 겁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조지아 공화국의 그 전 안보 장관이죠. 이 어느 정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아마 붙였을 겁니다. 그냥 무슨 뭐 미국계 회사에서 뭔가 모험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나 봐. 근데 이제 심지어 여기도 나오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일반 대중한테도 이거를 테스트했다라는 게 이제 이쪽 증언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봤더니 그 당시 조지아 공화국과 미국 간의 합의서가 이제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직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외교관 있는 것만 한 게 이 펜타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이게 당시 조지아 정부와 미군이 맺었던 이런 협약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조지아에서 터지고, 이 조지아에서 이 일을 벌이는 게 바로 이 배터리라는 회사인데, 이러한 방산산업체는 펜타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트라와 함께 이제 이런 아프가니스탄 여러 전 세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냐 했을 때,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피터를 얘네들 총괄하고 있고 16년도부터 라이브 에이전트를 들여와서 실험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개발, 연구, 개발, 테스트, 평가까지 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를 다 하는 건데, 어떤 걸로 하냐? 매우 톡식한 케미칼과 매우 병원성이 높은 생물학적 제재를 이렇게 찾아내고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평가까지 다 해서 마무리하는 종합 회사였던 겁니다. 이 회사 하나만으로 이 연방정부는, 미국 연방정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기까지는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체 이 회사 하나가 미국의 연 20억 달러 이상, 20억 달러면 제가 얼마인지 한국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와 미정부와 계약하는 규모는 23번째 큰 단일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가 이런 전 세계의 생물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데에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조지아 공에서 73명의 사망자를 낸 그 시설의 관리 회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우리 주피터를 담당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림자 이런 데 쭉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진 거죠. 조지아에서 73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를 총괄하는 ATD, 모든 첨단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여기에 집중시켜서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들여와서 테스트하고, 미국 본토에서는 하기 싫으니까 테스트해서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전 세계에 또 미군에 공유하는 체제가 이 커다란 미국 최소한 생물무기 방어에 있어서 이 큰 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로 운영하는 이런 방산산업체가
바텔이라고 하는 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밝힌 게 아니고 이 러시아가 저렇게 자기네 구소련 연방에서 막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런 게 막 등장하게 알게 된 거죠, 저희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가 뭐 이거 뭐 간단히 요점 여기 썼습니다만 이 조지아 공화국에서의 그 특징이 바로 곤충을 이용한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엔토몰로지컬 워페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생물학적 무기 중에서도 곤충을 사용한 치카도 그렇잖아요. 혹은 진드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인한 거죠. 이 소련이 이것이 어찌 스팅벅이라는 것을 쏘는 벌레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모기나 뭐 이런 거 지카 바이러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의혹이 결국은 확인이 됩니다. 아까 4월에 이제 이게 터졌는데 10월에 가서 이제 이게 얘 미군들이 모기나 뭐 이런 거 진드기 사용하는 이런 뭐 잘 모르잖아요. 아직 팥질 뭐 그런 걸 사용하는 것 같아. 실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거지만 이렇게 인섹트 베이트, 그러니까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무기화 이런 것들은 연구는 또 일반 연구로 되거든요. 곡물 생산 막 이럴 때. 근데 이게 이제 국방과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뭐 중부에 막 퍼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원래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어요. 돼지열병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뭐 2차례 거쳐 오긴 되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보면 2007년도에 유럽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유럽을 막 초토화시킵니다. 여기 보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07년도 아프리카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점차 퍼져나가죠.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당연히 이런 축산이 더 밀집하게 돼 있는 서쪽 서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뭐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이 바로 조지아였습니다. 바로 아까 비밀 그 시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보면 일로 가는 건 당연히 갑자기 여기 나오죠. 2018년도에 차이나에서 미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빵 터집니다. 이쪽으로 가던 집에 갑자기 이 중간도 없이 가서 붕 떠왔어요. 2018년도가 뭐냐면 트럼프하고 이 중국이 심하게 무역 갈등을 겪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 그럼 너희 농산물 안 살 거야 막 이러니까는 뭐 이번에 선거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중부의 이 농민들이나 일꾼들의 어떤 지지를 트럼프가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곡물 수출이 안 되고 뭐 돼지 이런 거 수출 안 한다니까 사실 자기 지지 기반에서 많이 좀 불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8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터지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항복하죠. 당시 곡물 시장에서 돼지고기 값이 막 15%, 30% 막 올라가요. 돼지고기 많이 먹는 중국이 결국은 그 수입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뭐 중국이 한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러한 그 의혹이 제기됩니다. 바이오지역 폴리틱스,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인 지역 정치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시점에 갑자기 이쪽으로 가던 질병이 중간 과정도 없이 갑자기 뽕 중국에 온 건 혹시 너희 이게 퍼뜨린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쭉 뭐 여기 있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사가 쫙 뜹니다. 그럼 이게 또 음모론이냐 뻔한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이 77년도 70년대에 그 당시 미국과 갈등 겪던 쿠바에 저 돼지열병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식량이 이렇게 날아가면 쿠바가 항복하겠지. 뭐 그렇지만 버텼죠. 쿠바는 미국에 항복하지 않고. 그때도 이 CIA가 그걸 부정합니다. 이때도 미국이 쿠바에 돼지열병을 퍼뜨리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하지만 생물 무기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CIA도 아니다, 우리는 그 쿠바에 우리가 대절병 터뜨린 거 아니야라고 부정했고, 이제 여기서도 오히려 이 미국 내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 모르겠어요. 진짜 코로나19이 어느 쪽에 가면 그건 진짜 모릅니다. 비밀이라서. 정말 중국이 준비하다가 터져 나온 건지. 왜냐면 이번엔 역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야, 내 아프리카 대접은 터뜨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 북한을 거쳐서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시끄럽고 돈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요. 거꾸로 이 코로나 때는 미국이 이쪽을 또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물 무기에 대한 흐름이나 이해가 없이는 야, 뭐 저런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굳이 뭐 저렇게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어차피 비밀이긴 합니다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쭉 지켜보면 아, 얘네들이 왜 이런 걸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치열한 자신들의 어떤 갈등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생물 무기는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래서 유전자를 막 만들어서 정말 이 자연 생태계에 있지도 않은 생명체를 막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요. 또 혹은 아주 뭐 심해라든지 화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없는 데서 이 뽑아내는 균들을 이런 그냥 그런 극한 지역에 있는 균들을 컴뱃 스포거,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 개발하는 이런 시도들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학회가 늘 열리고 이게 뭐 19년도인데요.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은 전쟁 세균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코비드 19을 야, 너희 우한에서 나온 거 같은데 너희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도. 근데 또 뭐 보면 이게 터지기 전에 프랑스에서도 좀 뭐 있었다고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개발한 거지 아니면 그거를 가서 그쪽에서 일부 비밀리에 실험하다 그쪽에서 또 검출되는 건지 이런 거는 진짜 저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우한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한에서 8월에 나왔는데 그게 이미 6개월 전에 프랑스에서 좀 그게 또 나와 뭐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물무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에서도 도대체 곤충 생물 무기를 개발한다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라임병이라고 펜타곤의 이건 이제 미국 국회가 뭐 별로만 말하면 작년 7월에 야, 펜타곤이 이런 곤충을 위한 생물 무기를 개발하다가 국내에 흘려가지고 진드기 질병이 미국에 퍼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정식으로 조사하는 수정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굉장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서도 국회에서도 수정법안이 통과하죠. 뭐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법을 막 고쳐가면서 뭐 이런 펜타곤을 조사하자 이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뭔 얘기가 아니라 작년 얘기. 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미국은 라임병입니다만 저는 이건 그래서 이거 개인 생각을 넣은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옛날 뭐 대학 다닐 때에도 산에 가서 뭐 자원봉사 가면 동물에 막 진드기 막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여러분 요즘 잔디에서 놀지 마라 막 이러지만 소위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 그래서 요즘은 진드기 조심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런 게 막 요즘 유행하는지. 뭐 6.25 전쟁 때 저 중부 전선 교착했을 때 그런 열병이 막 유행했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한타바이러스입니다. 그거는 생물무기로 했다는 게 정설이지만 인정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탄강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한타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그게 추정하기는 이제 이런 생물무기는 확증은 없기 때문에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뒤에 갑자기 생뚱맞게 그 질병이 막 유행했고 그래서 그 한타바이러스라는 거다 들쥐에서 온다 뭐 이러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더욱이 한참 전쟁이던 시절에 거기서 터지는 게 결국은 7.31 부대에 이어져서 온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갑자기 진드기에서 그 열병이 이것도 이제 혈소판 감소하는 출혈열 계열인데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뭐 미국처럼 라임이다 그럼 국회에서 막 조사하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저거에 대한
그거 뭐 한 10년뿐이 안 돼.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에 문제된 게 참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주로 매개하는 그런 진드기 유형이나 이런 거 국내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진드기도 이제 이걸 주로 하는 진드기가 있는데, 그래서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칠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물무기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먼 일 같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종전선언 제안했던 때죠. 그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바로 이 WBC 생물무기 금지에 근거해서 야, 우리 정말 이 안보리에 이런 특별 다자강 기구를 설치하자. 생물무기를 금지시키는 이런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 배경은 모르겠죠. 우리가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생물무기 금지해야 BWC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접목할 수 있다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2019년 결과 연구 보고서죠. 이런 것처럼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이 구체적인 International Agency for Biological Safety, 즉 생물무기 안전에 대한 국제 기구를 만들자. 이게 바로 한 달 전에 제안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제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게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에이 뭐 우리나라에 뭐 센터가 왔다고? 주피터가 있다고? 뭐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거 뭐 다 그들 안전하게 하겠지 뭐. 아니 후쿠시마 원전이 뭐 괜히 터져요? 어느 나라나 위험한 것이 안전을 신경 쓰죠. 그러나 사건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체르노빌은 뭐 그 사람들이 체르노빌 터지고 싶어서 했겠어요? 안전을 다 하고 최선 한다고 하지만 그 터지는 거고 체르노빌 터지는 거고 후쿠시마도 터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그것도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것을 제안하게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고 이게 뭐 미국이나 소련이 이런 거 하자고 그러겠어요?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작은 동유럽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이걸 제안한다는 거 모르면 할까요? 그만큼 강대국들의 이러한 작은 나라들 대상으로 혹은 그 나라에 이러한 비밀무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야 이런 거 좀 안다는 국제 감시 좀 조직 좀 만들자. 헌장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이해가 사실은 우리 사회도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들이 괜히 시끄럽게 문제 삼으려고 그러나 봐. 저 사람들 괜히 뭐 할 거 없으니까 미군 생물무기 자꾸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유엔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기구를 만들자 제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군의 생물무기 개발은 전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러한 전 세계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미군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주피터를 만들었고 이 주피터는 그냥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면서 첨단 보완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곤충이나 이런 거 뭐 실제 주피터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곤충 연구도 여기서 한다는 거죠. 전혀 우리 땅에는 있지도 않은 질병이. 그래서 더욱이 정말 이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 조지아 공화국에서 73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인 바텔이 바로 주피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 대구 지역도 미군 시설이 많을 텐데 이건 이제 좀 경기도 자료입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군데군데 이 면적이 다 커버하는 면적인데 물론 뭐 이게 접경 지역이라서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 공여 지역하고 주변 지역을 쭉 보면 이렇게 많고 이 중에 이제 뭐 반환하겠다. 근데 뭐 반환하겠다 그랬는데 진행하는 건데 좀 있고 미반환 답보 막 이래요. 대구도 비슷할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이러한 기지를 활용해서 중심은 뭐 험프리스나 그리고 군산 뭐
저기 부산 이런 쪽이지만 이런 군부대의 군데군데 센터가 계속 이제 그걸 세팅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그게 통합돼서 운영하고 이게 잘 되면 또 전 세계 또 센터가 다른 나라에도 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이 미군 기지가 있었던 게 이제 반환할 때고 환경 오염 문제 또 막대한 또 다른 이슈긴 하지만 거기까지 하는데도 여기도 보면 이 미군 기지가 산지에도 있고 시가지에도 있고 외곽지에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경기도만 봐도. 그리고 이러한 지점은 사실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그 경기도만 주로 연구한 결과긴 합니다만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라도 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아까 조지아 공화국도 그런 그 협정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이 미군의 2021년도 예산 그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한국 정부와의 협정을 또 맺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뭐 국가 간의 비밀이라서 모를진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할 수뿐이 없습니다. 시민이나.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걸 먼저 풀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근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뭐 여러 그게 있습니다만 특히 일단 법적 지위 결국 이것은 이 벌써 70년도 넘었죠. 70년도 거의 넘어가는 이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나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어쨌든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행정 협정에 기초를 두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한국은 허용하고 미국이 오히려 수락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허용 안 하면 되는 걸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이 규정 이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53년도에 맺은 이거는 변하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수호파 규정 내용이 전 세계의 어느 수호파보다 가장 열악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미군 기지가 경기도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미군 기지는 다 캘리포니아 그 지역번호를 써요. 미국에 봐서 이게 자기 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번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지역번호 다 쓰고 즉 한국 내에 캘리포니아 땅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주피터를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배텔이라고 하는 그 회사지만 이 지원하는 것은 이 미국의 안전국 그리고 이런 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해석하면은 비밀 방어 그 조직 그리고 이런 그 건강이나 그 안보를 위한 그 기관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이름만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방사선에서 쪽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주피터는 결국 미국 첨단 해외 시설인 겁니다. 그 총괄하는 전 세계 미군에 대한 대응 체제지. 이게 뭐 말은 그래요. 주한 뭐 북한에 대해서 뭘 막기 위해서 뭐 주한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미 의회가 벌써 10년 가까이 매년 수백만 달러씩 투자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방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미국 특히 생물무기 관련 전력 강화이라는 것으로서 이 주피터는 끊임없이 센터나 그리고 향후 이것도 2026년까지 계속 이제 개선되는 걸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군 시설이 부산, 뭐 평택 그리고 이런 그것과 관계된 센터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자리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뭐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미군 시설에서 73명이 죽은 사례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호파 규정은 철저하게 재검토돼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막 방만하게 미국의 어떤 생물무기 그 체제의 확산에 한 발판 역할을 한다는 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물론 정부도 뭐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역학 관계에서 생각하니까 뭐 비밀 협정도 맺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함께 해야 된다는. 왜냐면 소파 규정 이런 거를 아까도 말했죠.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돼요. 아무리 시민단체가 뭐 유엔을 찾아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조금 얘기는 다릅니다만 작년 정말 제가 이제 미국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풀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의원과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3중 제재잖아요.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우리나라 정부 제재. 그래서 최소한 이런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동 방역을 해야 질병이란 건 뭐 휴전선이 있어서 안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건 이제 첨단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기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제재를 풀어라 라는 취지로 가서 얘기를 만나보니까 유엔도 허방이에요. 미국 방송에 파견된 관리가 미군 유엔에 파견돼 있어가지고 제재를 다 감시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이 미국은 북에 대해서 제재를 풀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뭐 그런 것처럼 결국 이거는 그걸 바꾸는 건 이 정부와 시민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국가 기밀입니다. 어느 나라건. 살아있는 생균 들어온 2015년 이후로 우리가 추적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납품하는 회사가 자기네 업적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를 보고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거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일단 공유해야 된다. 저도 뭐 굳이 여러분들 오라면 마다 않고 찾아가는 건 이건 우리 문제로서 또 우리 후손의 문제로서 이것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해외에도 반전단체라든지 평화를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생물무기에도 관련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랑 연대를 우리 지역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해외와도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점에 있어 특히 생물무기에 대해서는 생물무기는 지금 이 자리에 진행되는 생생한 내용이지 뭐 유엔 금지 허가가 있으니까 그거 안 할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미군이 자기가 우리 땅 이거 쓸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럼 막 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뭐 몇백 년 된 나무 다 잘라내고 거기 우리 미군이 쓰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시끄럽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것은 불평등 소파에 대한 개정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그건 철수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 단계로 본다면 일단 불평등 소파를 저희는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정부의 역할이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정부가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가 좀 그것은 뒷받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외교위와 국방위입니다. 외교위와 국방위에 속한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당신 해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외교부처럼 또 미국과 일본에 아부하는 집단들이 없죠. 참 그 얘기는 또 딴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풀어갈 방법은 국방위와 외교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개정안을 만들고 정부에 건의하고 결의해서 국회가 그래서 정부가 야, 난 뭐 미국 너희 말 들어주고 싶은데 국민들하고 의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좀 나가게 했지 않으나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뭐 지역 여론 한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지역의 운동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최종적인 해결점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야, 당신 우리 지역을 대표하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빨리 이전하는 거 당신 힘쓰고 약속해라. 그렇지 않고 무슨 우리를 대표해서 민원도 생기고 뭐 제가 뭐 이런 환경과 얘기했지만 그 외 민원도 많잖아요. 뭐 정말 용산가처럼 주거 한복판 안에 있어 개발도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당신께 해결하자 할 의지가 없으면서 무슨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오냐.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뭐 주민투표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 정말
드라이브스루 뭐 시위라든지 이런 시민들, 이 주민들의 의지 표명이 일단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더욱이 대통령은 종전까지 지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트럼프는 심지어 그랬잖아요. 한국은 우리의 허락 없이 얼라우하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못한다고. 이런 치욕적인 얘기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전자권도 없고 외국 군대도 와 있고 지들 뭐 지역번호 쓰는 지들의 전 세계 이런 첨단 생물 무기를 통과하는 시설을 저기가 제일 좋으니까 저기에 해자.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우리 문제이자 우리 미래 세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꼭 함께 나누고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제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적폐응징 대구 밥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조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적폐청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